안녕하세요. 양평자요 발도르프 미술교사 정효진입니다. 햇살 아래 어린이집에서 가을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들어오면서 봤는데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라는 이야기가 이 풍경이구나 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가 들어왔었어요.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습식 수채화로 가을 수채화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나의 내면의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온 가을 느낌을 수채화로 다시 꺼내서 다시 나의 빛으로 비추어주는 그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수채화라고 하니까 조금 궁금하시죠?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습식 수채화를 왜 하는지, 또 그 습식 수채화는 색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아이들이 습식 수채화를 하였을 때 무엇이 좋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만의 특질이 있고 나의 고유성이 있는 존재이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움직이고 변화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나만의 특질과 고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변화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의 나와 지금 30대나 20대, 40대가 된 나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러한 고유성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나 나처럼 색도 그러하다는 이야기를 슈타이너는 색채의 본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색 자체도 각각 그 색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유성에 의해서 생명체처럼 흐르고 달라지고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은 흐르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물을 만남으로써 각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물감의 색이 다른 느낌으로 여러 가지 느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자신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색들이 달라지면서 또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나와 만나서 물성에 의해서 서로 만나서 조화롭게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상상력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상상의 힘으로써 창조의 힘으로써 새로운 놀이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색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습식 수채화가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보면요. 슈타이너는 주황색에서 신의 분노를 느끼고 하느님의 진노를 느끼고 카민 레드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좀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찬찬히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노란색을 예를 들어볼게요. 주황색이 아니라 노란색은 빛나는 성질의 자기만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특질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빨간색도 마찬가지고 파란색은 침잠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은 생동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각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같은 그런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또 색은 저 너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의 어떤 하나의 작은 기원과 에너지가 발생했던 그 순간에서 그 에너지가 모이고 이합 분산하면서 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색이 나오기 전에는 빛이었고 그 빛이 색이 되었기 때문에 빛나는 성질에 비치면서 색으로 다가온 그 우리 옆에 있는 색으로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저 우주 끝 너머의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나면서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변화할 수도 있고 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고유성이 있는 내가 나의 정말 특질이나 나만이 좋아하는 것이나 나의 정말 고유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알아갈 때 그 색은 그 영혼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굉장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본성이나 에너지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또 본성이나 에너지가 서로 만나죠.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서로 열려서 연결이 되면서 서로 배우면서 또 그 사람이 나를 비춰주고 그럼 나의 고유적인 성격을 더 알 수 있고 빛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놀이를 하게 되면요. 유난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막 놀이를 이끌면서 이렇게 활달한 아이는요. 전체 놀이를 다 이끌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 놀이를 하고 우리 저쪽으로 가고 이 놀이는 어때? 하면서 재미있게 놀이를 만들어 갈 거예요. 아주 신나게. 그리고 또 얌전하고 이렇게 이끌려가면서 따라하는 친구는요. 굉장히 세심함이 있기 때문에 그 놀이 하나하나를 또 맛깔스럽게 만들면서 아주 세심하게 놀이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갈 거예요. 이 두 친구를 노랑과 파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서로의 에너지와 본성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놀이를 창조해 가면서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나 혼자 놀이를 하고 있을 때보다 서로가 연결되어 또 새로운 문을 열고 창조를 해 나가면서 그 시간을 다른 창조의 힘으로 열어 나갈 텐데요. 이와 같이 색도 그냥 노란색이다. 그럼 이건 노란색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란색이 가진 본질을 잘 알고 본성을 잘 알고 또 빨간색이 가진 본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많은 것을 나누다 보니 그 친구의 본성과 본질과 고유성을 내가 보는 거죠. 알고 있죠. 그러한 친구와 함께 둘이서 신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다 보면 또 내가 그 아이를 비추어 줄 수 있고 그 아이는 나를 비추어 주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슈타이너가 이야기하는 색에 대한 의미는 그 전 시대에 그 전에까지의 어떤 색의 의미와 다르게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저 끝에 우리가 영혼적인 힘으로서 정말 궁금해하는 근원적인 세상의 태초의 그 순간까지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영혼적인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습식수채화를 통해서 색을 통해서 아이들은 가장 우리보다도 더 영혼적인 아이들이고 더 영혼적인 존재이고 또 유기체적인 자신의 그 안에서의 느낌을 색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연결이 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보호받는 그림으로 보호받는 색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커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그때부터 세상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더 느껴갈 때 그 색의 본성을 더 많이 알고 느낌을 갖고 있는 체화된 아이들은 그 색으로서 동물도 만나고 이야기도 그려보고 그 다음 식물도 만나고 인간도 만나면서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나라는 사람과 저 세상과 우주 끝까지 만나는 그 경계선? 그런데 우리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돼. 선을 그어서 웃는 그때 그 우리 친구와 즐거웠던 놀이는 웃는 얼굴에 빨간색 윗도리에 파란색 바지에 초록색 배경을 칠해야 돼. 하고 같은 면으로 다 칠해버린 그림은 뭔가 그것을 이 느낌은 이것이야 라고 지정하고 한정하고 가두는 역할을 할 거예요. 하지만 색의 본성으로 함께 만난 그 색으로 느낀 그 느낌은 우리가 인간이면서 고유성이 있으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나의 고유성은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까?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할 때에도 그 끝까지 열리고 영혼을 열어서 다가갈 수 있게끔 색도 그 본성으로 친하게 잘 알면 우리를 그쪽으로 아주 안내할 수 있는 보석이 하나 주어지고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 옆에 이것이 보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옆에 두는 역할을 할 거예요. 저는 동양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미대를 졸업하면서 졸업작품으로 어떤 게 나의 고유성과 나의 특질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건물에 물이나 거울이나 유리에 비친 그 느낌이 너무 재미있어서
비추어주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지금 이 뒤에 있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동양화 전공이었기 때문에 동양화가 어떤 재료적 특질로 마음과 그 사물과 닿아서 나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서 기운, 생동,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그려내는 그러한 느낌으로 가장 나답고 좋아하는 걸 그려봐야겠다. 나의 고유성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빛으로 또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년 후에 다시 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정효진만의 어떤 주제를 갖고 싶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 박사 청구전회 때 그렸던 제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것을 그리고 있었어요. 큰 항아리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요. 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나 현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했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사물에 다가가고 대상에 다가가고 그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서 항아리라는 매개체를 설정해 놓고 그 항아리에 내 모습, 내 일상, 나의 하루하루를 담아내는 작업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비친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고 다시 나와서 봤을 때 계속 다시 나와서 보니까 무엇인가 수행의 느낌도 들고 명상의 느낌도 들면서 내가 그 순간에 그냥 딱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지정해 버렸던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그 어름어름 비춰지는 상들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고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뭐라고 칭했냐면 친밀한 투영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한테 친밀하다는 단어는 친밀하다는 굉장히 빈번하다, 매일매일 자주 한다 내가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친밀하다는 의미는 친숙하고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계속 한다 라고 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수행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수행이 되는구나 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지학을 알게 되고 발도르프 교육을 알게 되고 또 한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발도르프 교육이 갖고 있는 느낌이나 인지학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또 그 고유성을 굉장히 잘 알게 하고 또 나에게 다가가는 방법들이 마음에 되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빛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줄 수 있고 색이 비치고 또 저 너머에 우리가 정말 그 태초의 그 순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습식수채화가 저에게 또 작가로서 다가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습식수채화를 가을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습식수채화를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면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 습식수채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색을 친숙하게 느끼고 있고 또 서로의 본성으로 만나가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아이가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인가 나의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무엇인가를 지정해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바라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리듬 생활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색과 만나면서 자연적인 유기체적인 자신의 본성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은 아이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좋은 시간일 테니까 엄마는 여러 얘기나 이것은 뭐 동물같이 나왔구나 이것은 무엇이야 라고 지정해 주지 않고 그 시간을 같이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습식수차에 들어가기 전에
도구 사용법이라든지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구 사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페르디의 가을 나무라는 동화책인데요. 가을 느낌의 나무를 어떻게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제 마음에 들어온 이야기였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그릴 가을 느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달라졌어요. 매일 페르디는 둘러볼 때마다 조금씩 변해 있었어요. 싱그러운 초록색 숲은 먼지 낀 금색처럼, 여름의 부드러운 바람 소리는 바스락거리는 속삭임으로 변했어요. 페르디의 나무도 갈색으로 변해 껍질이 바짝 말라가지요. 병이 난 것 같아요. 페르디는 날마다 나무를 찾아와요. 자꾸 걱정이 돼서요. 엄마, 나무가 아픈가 봐요. 왜 그러는데? 이파리가 갈색이 되었어요. 걱정 마, 가을이라서 그래. 엄마가 미소 지어요. 페르디는 나무에게 달려가 바싹 마른 껍질을 토닥여요. 걱정 마, 가을이라서 그래. 금방 다 나을 거야. 그러나 나무는 나아지지 않아요. 하루하루 지칠 때마다 점점 더 갈색으로 변해요. 어느 날 페르디가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휙 바람이 불어왔어요. 갈색 이파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페르디는 껑충 뛰어올라 나뭇잎을 붙잡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요. 걱정 마, 나무야. 내가 잡았어. 금방 고쳐줄게. 페르디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아요. 마른 풀 한 가닥을 뽑아 나뭇잎을 가지 끝에 조심조심 묶었어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다시 바람이 불어와 페르디 털을 헝클어요. 작은 나뭇잎도 팔랑이며 떨어졌어요. 나뭇잎을 주워든 페르디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나뭇잎을 낮은 가지에 꽂고 꼭꼭 눌렀어요. 꼭 붙잡고 있어. 자꾸 날아다니지 마. 페르디가 단단히 일렀어요. 작은 나뭇잎은 알았다는 듯이 바스락거리지요. 다음 날은 숲속에 힘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페르디는 서둘러 나무에게 달려갔지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잎들이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녀요. 가볍게 위로 올라갔다가 몸을 뒤집고 파라라라 떨어지고, 또 가볍게 위로 솟아올랐다가 몸을 뒤집고 파라라라 몸을 떨다가 빙빙 돌고 돌고 땅으로 떨어지지요. 나뭇잎들은 페르디의 귀와 코를 어루만지며 속삭이듯이 페르디의 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사이에 다람쥐도 오고 고슴도치도 와서 나뭇잎들을 막 갖고 갈 때 페르디는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바람과 고슴도치와 다람쥐가 나뭇잎들을 갖고 간다고 엄청 속상해해요. 이렇게 잠이 든 페르디는 잠에서 깨서 깜짝 놀랐어요. 춤추던 나뭇잎들은 온데간데 없고 벌거벗은 나뭇가지만 남아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무야, 정말 미안해. 내 이파리들이 모두 없어졌어. 페르디는 목이 메었어요. 저건 빼앗기지 않을 거야. 페르디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마지막 나뭇잎 가까이로 조심조심 다가가 단단히 붙잡았어요.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요.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페르디는 나뭇잎을 힘껏 붙들었어요. 이파리아 친구들은 다 가버렸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페르디는 나뭇잎들에게 약속했어요. 갑자기 센 바람이 휙 몰아쳐요. 가지가 위아래로 마구 흔들려요. 톡! 마지막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페르디는 작은 깃발처럼 팔랑이는 나뭇잎을 바라봐요. 페르디는 너무 슬퍼서 말없이 나뭇잎을 쥐고 조심조심 나무에서 내렸어요. 한다름에 집까지 달려갔지요. 페르디는 작은 침대를 만들어 나뭇잎을 편히 재웠어요. 하지만 페르디는 잠들지 못했어요. 깜깜한 밤 혼자 남아있는 나무 때문이었죠. 해가 뜨자마자 페르디는 집을 나서요. 쌀쌀한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바람은 불지 않아요. 맑게 갠 하늘에는 아직 달이 걸려 있고 별들도 가물가물 졸고 있어요. 페르디가 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푸르른 새벽빛 아래 1000개의 고드름을 매단 페르디의 나무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나무인지 몰랐어. 페르디가 나무에게 속삭여요. 다람쥐랑 고슴도치가 내 입을 모두 가져갔어. 겨울밤을 따뜻하게 지내려고. 이제 너도 괜찮지? 한 줄기 바람이 나무를 간지르자 보석처럼 빛나는 가지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맑은 웃음소리가 아침 햇살 속으로 퍼져나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떠오른 장면이나 어떤 느낌이 있으신 분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1000개의 고드름이 달려있는 그 쓸쓸하지만 은빛 금빛으로 가득한 나무를 그리셔도 되고요. 그 전에 나뭇잎이 휘휘 휘달리면서 떨어지고 있으면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그 상태를 그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 나무는 내가 고목처럼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내 옆에 있어주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셔도 되고요. 또 내가 어떤 나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비슷한 나무를 그리셔도 됩니다. 혹시 나는 어떤 나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점 있으세요? 떠오르시거나. 네. 네. 저는 누구랑 어떤 나무랑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저는 영화를 지나가다가 네. 아름들이 예전에 솔담배에 나오는 나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매료돼서 그 나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거기 밑에 가서 몇 번 쉬고 오고 그 나무를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나무 같지는 않으나 그 나무가 눈에 익어서 아름들이 아주 큰 넓은 그런 나무였어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무가 정말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큰 아름드리 나무. 오늘 나무도 정말 크고 쉴 수 있고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주 큰 나무여도 되고 또 그 나무 옆에 또 나무 여러 나무들이 같이 있어도 되거든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별기운이라든지 은빛, 금빛으로 아주 멋진 그 배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나무나 풍경을 그리는 것으로 오늘 가을 습식 수채화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좀 준비하는 동안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붓과 물감 3개와 물통, 유리볼, 그 다음에 스펀지가 있고요. 화판과 종이가 올려져 있는데요. 습식 수채화 종이는 스코틀랜드지나 머메이드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 물에 한 15분 정도 담가 놨다가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이제 어린 아이들은 한 장 한 장 위에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와서 직접 이렇게 올려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스펀지는 먼저 이렇게 물 속에 끝까지 담근 다음에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끝까지 담궈주세요. 그래서 네, 물이 다 안으로 스며들었으면 손으로 꼭 짜주세요. 아주 꼭 짜주세요. 그리고 지금 물기가 있는 종이가 위에 얹어져 있는데 이 물기를 이렇게 저는 좀 세워서 할게요. 밑으로 하셔서 밑에 있는 화판을 이렇게 옆으로 한 번씩 지나가면서 닦아주세요. 너무 힘을 주시지 않고 또 너무 금방금방 지나가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물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쭉 한 번씩 지나가 주시고요. 또 너무 여러 번 지나가거나 여러 방향으로 지나가다 보면 종이가 좀 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끝에가 조금 뜨잖아요. 딱 붙어 있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 밑에 부분에 물이 없어진 경우니까 다시 화판의 밑부분에다가 물을 좀 톡톡톡 해서 물기가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덮어서 옆으로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붓에 여기 숫자가 있는 부분 정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으시고요. 이 정도로 잡으시고 이제 막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지는 않고 좀 편안하게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먼저 물통에 유리볼에 들어가서 한번 콕 찍어 주시고요. 쿵 하고 그 옆에 유리병 옆에 옆쪽으로 이렇게 톡톡 하면서 이 안에 털 안에 어느 정도의 물기가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그 물을 조금 털어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감을 푹 찍고 아까 유리병에서 유리병 물에서 했듯이 여기서도 물감을 푹 찍고 톡톡 해줄 건데요. 오늘 우리는 가을 느낌 수채화지만 먼저 은빛, 별빛, 굉장히 흐린 빛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물감을 너무 푹 찍어가지고 진한 물감을 다 데리고 오면 그 물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진하게 데리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좀 많은 상태에서 조금만 찍어 주셔서요. 먼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색으로 찍어 주세요. 저는 밝은 노랑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물통에서 했듯이 유리볼 옆에다가 톡톡 하면서 적당한 양의 물감과 물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에서 이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조금 수줍은 듯이 걸음을 조금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멀리 나가 볼 수도 있고요. 빛나는 느낌으로 칠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옆으로 밀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들어온 다른 색으로 해서 6가지 색깔을 다 쓰셔도 돼요.
처음에는 쿵 찍어서 톡톡 한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가볼 거예요. 선생님, 저기 색깔을 바꿀 때 얘를 헹구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색으로 옮겨서 하는 건가요? 아,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색깔을 바꿀 때에는 꼭 이 유리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색깔들을 다 털어내고요. 이 색깔들이 쿵쿵쿵해서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다시 톡톡 털고 나와서 다음 색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칠하면 돼요. 네. 자, 우리가 붓으로 색깔을 여행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저기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경계선 면에서 노란과 파랑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섞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면에서 생긴 그 색깔을 데리고 옆으로 가다 보면 또 약간 다른 초록이 되기도 하고 또 보라 느낌으로 붉은색과 만나면 또 색깔이 바뀌기도 할 거예요. 그 느낌을 그냥 즐기면서 계속 옆으로 데려다 주세요. 여러 가지 색들을 다 쓰셔도 되고 또 내가 오늘 마음에 들어오고 유난히 가을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는 색깔을 많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젖은 종이에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색깔이 서로가 섞이면서 옆으로 번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으면 그 위에 다른 색깔로 올라가도 돼요. 노란 빛으로 노란색으로 다 칠해준 위에다가 붉은색이 그 노란색이 있었던 면적 위로 다시 올라가서 살짝 덮어주면서 감싸줘도 돼요. 살짝 안아주듯이 감싸줘도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의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파랑을 옆으로 아주 신나게 데려다 주셔도 돼요. 아주 자신 있고 좀 재미있고 적극적인 친구겠죠? 바람이 와서 살랑살랑 간지르면서 여기저기 데려다 줄 수도 있고요. 또 은빛, 별빛, 별기운들이 나를 반짝이며 나를 비추면서 더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줄 수도 있어요.
혹시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점은 거의 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 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다 기술적인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림은 고유성으로 내가 조용히 나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나랑 굉장히 잘 만나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빛나는 면들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나무를 그려서 땅에서 나무가 올라갈 건데요. 한번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나무이고 싶고 또 내 옆에 지탱해주는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저는 떠오르는 게 버드나무, 버드나무 가지가 그 바람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묶으면서 유연하게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떠오르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나무가 또 저는 떠올라요. 저는 그림 그리다가 어떤 나무를 그리면 가장 예쁠까라고 이제 막 골목길을 다녔을 때 감나무의 그 감 열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그 감나무를 그렸던 기억이 나요. 나에게 떠오른 나무들을 그려줄 건데요. 하나를 크게 그리셔도 되고 여러 나무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풍경을 만드셔도 되고요. 먼저 좀 겨울나무고 차가운 나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파란빛이 좀 어울릴 거예요. 파란색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의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역동적인 느낌, 아주 힘센 나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빨간색을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어디까지 뻗어 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붓털 안에 내가 물을 굉장히 많이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손으로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다 하신 분들은 저 뒤쪽에 그림을 좀 모아주세요. 화판은 다시 갖고 오시고요. 저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뒤에다가 그림을 좀 모아주세요. 그리고 다 그리시면 오른쪽 아래에 이 붓 끝을 이용해서 여기 끝에다가 내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서 사인하듯이 마지막에 내 이름을 써서 끝내시면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색채들이 보이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다 하신 분들은 그 화판에 물감이 좀 남은 것들을 좀 닦아주시고요. 화판 정리를 한 다음에 물통에 물 좀 새로 떠오시고 다음 그림 준비할게요. 이름은 뒤로 하시는데 물감 찍지 않고 여기 조금 뾰족해요. 이 부분이 그 딱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꾹꾹 누르시면 수채화에 잘 새겨질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수채화를 혹시 처음 하신 분 계세요? 네. 많으시네요. 네. 습식 수채화 한 5번 정도 해본 것 같다. 그럼 두 번 정도? 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습식 수채화를 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이요? 너무 반갑네요. 처음 색과 물과 습식 수채화 만나신 거네요.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림이랑 조금 다른 방향이 다르다라든가 어떤 느낌 있으셨나요? 기존에 그냥 제가 아는 저도 미술은 전혀 몰라서 근데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물감을 진하게 해서 색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그림도 이렇게 모양도 딱 제대로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전 습식 수채를 처음 해봐가지고 종이를 물에 적신다는 것도 지금 처음 봐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면서 이렇게 물감이 되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번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거는 일자를 원했는데 이게 점점점 번지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번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니까 좀 조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못 그리는 것도 살짝 감춰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그러면서 또 나름 그 색깔만의 그 색깔은 또 나오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죠? 형태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저도 이제 동양화 전공이다 보니까 동양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형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정확하게 그린다던가 우리가 어떤 그 원근법에 의해서 그린다던가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만약에 색채 원근법이라고 우리가 되게 나한테 크게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좀 멀리 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많이 와닿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고 크게 그리고 나한테 조금 멀리 가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흐리고 멀리 가게 그리고 이렇게 동양에서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상기억이라고 내가 산을 다 밟으면서 돌아다녀 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다시 그 기억으로 떠올리면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은 뒤로 물러나게 이런 형식으로 그렸다면 슈타이너도 색채 원근법에 의해서 색으로서 그 색의 고유의 성질로서 앞으로 나오는 색깔, 그 다음 뒤로 물러나는 색깔들에 의해서 색채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에 들어온 나의 고유성에 의해서 내가 정말 표현해 보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걸 정확하게 그려야지 돼, 너무 잘 그려야지 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언젠가 본 이미지 때문에 그 이미지에 의해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저건 잘 그린 그림이야 라고 정해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슈타이너가 한 얘기 중에서 카민 레드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진노는 주황을 느끼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슐라르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딱 지정되고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는 형상적 이미지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 딱 얼른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이미지 진료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력에 의해서 손으로 조물조물 찰흙을 주무르듯이 그 이미지를 보고 내가 느낀 느낌이라든지 아주 심층적이고 깊이 있게 내가 계속 몽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그 이미지에 있는 나의 경험에 의한 또 내 심층 안에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시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서 풀어내요. 굉장히 깊이 있고 다양한 언어로서 풀어냄으로써 어떤 대상에 접근해서 그 대상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찰흙을 조물조물 하듯이 그런 진료적 이미지를 생각해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구라고 하면 우리가 집에 있는 책상, 가구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구로서 끝나는 거예요. 언어로서 가구 하면 그냥 저렇게 생긴 건 다 가구구나 하고 끝나버리는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노부부의 어떤 어머니께서 그 가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 서랍마다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차곡차곡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시면서 그 추억에 담긴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꺼내서 보시고 다시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 가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거기서 추억을 떠올리고 함께했던 그 가구에 대한 그 어머니의 가구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그냥 저건 가구야 라고 생각한 그 가구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안에 있는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그러한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러한 심층적인 느낌이나 그러한 언어들로서 표현을 하면서 그 이미지의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슈타이너가 하느님의 진노를 주황색에서 느끼고 카민 레드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정말 그 느낌에는 우리가 수행으로서 다가가야 하겠지만 가장 그 느낌에 어울리는, 가장 그 느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습식수채화도 이렇게 편안한 색과 그 색이 사실은 우리의 근원적인 그 저 빛에서 빛이 생기기 전에 우주에 떠다니던 어떤 에너지, 하나의 형태가 없던 그 시작의 움직임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세상의 물질로서 어떤 형상을 갖지 않았던 그 세계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색이 본성이 있고 살아있는 색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다가가는 습식수채화는 사실은 굉장히 인간의 본성을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함께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러한 그림과 항상 함께 한다면 정말 내 옆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사실은 나의 영혼이나 수양의 단계로서 내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나를 알아가고 나를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열쇠이자 영혼의 창문이지만 그걸 아이들한테 미리부터 이거 창문이고 이거는 너에게 열쇠고 중요한 어떤 보석이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늘 내 옆에 자연과 함께 색과 함께 항상 리듬 생활로 같이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이들은 굉장히 보호받고 본성이 보호받고 나의 유기체적인 느낌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색이고 또 그 색의 활동을 하는 것이 습식수채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피부에 표현을 했는데요. 피부는 이제 겉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와 이 전체 우주와 세상과 내가 만나는 딱 경계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색이라는 것은 그 경계면을 흩뜨리면서 그 세계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좀 넓혀주는 의미로 저는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상의 본질이나 내가 정말 선입견에 의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럼 정말 내가 열린 마음으로 대상에 같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항아리에 나의 모습을, 나의 이미지를, 내 주변을, 일상을 담아내는 작업의 이유는 거기에 비친 상은 얼음 비친 상이거든요. 무엇인가 내 얼굴이나 내 일상이나 내 친구들을 또렷하게 그리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음한 상으로서 뭔가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나에게 주는 것이 나는 조금 더 내 고유의 성질로서 나의 느낌으로서 저것은 무엇이고 다시 명상하면서 정말 그 본질은 무엇이었고 고유성은 무엇이었고 나와 어떻게 만나면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 명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얼음 비친 상을 만든다는 것이 이 물에 흐르는 본질과 또 색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고유성과 또 유기체적인 나와 나의 본성과 이렇게 같이 다 만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보석을 항상 손에 쥐고 있고 늘 있었던 대로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발도르프 교육에 굉장히 편안하면서 단계로 잘 올라가는 부분이 좀 감명을 받았거든요. 아이들은 그 보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석인지 모르고 편안하게 색으로 만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의 생각이 생기면서 그것으로 가늠을 하게 돼요. 색으로서 동물을 만나보고 또 사람을 만나보고 내가 느낀 대상이나 어떤 현상들을 색으로서 담아보면서 내 생각을 조심조심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수행하고 싶은 인간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통합의 힘과 사고의 힘으로써 나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할 때 좀 수행의 단계로서 또 이 색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습식수채화를
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습식수채화나 아니면 이번에는 나의 나무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가을 느낌의 나무 중에서 경험이라든지 느낌을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까 아름드리 나무를 말씀해 주셔서 전 되게 고유성이란 느낌으로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든든하고 딱 받쳐주고 항상 기댈 수 있는 그 느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고유성은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다가가게 하고 또 모으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또 그림의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시 페르디의 가을 나무 중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부분이어도 괜찮고 그 나뭇잎이 막 떨어지고 있으면서 바닥에 닿아서 사각사각한 느낌으로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도 괜찮고 가을 하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조금 쓸쓸한 느낌일 수도 있고 고요하고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절의 느낌일 수도 있고요. 햇살이 오히려 막 따뜻하게 나를 쬐어주는 그러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느낌을 떠올리시면서 한 장을 더 그릴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 종이는 동양의 한지인데요. 한지치고는 조금 더 두꺼운 종이에요. 이름은 장지라고 하고 조금 더 질긴 나무를 가지고 두껍게 만들어 놓은 종이입니다. 그래서 물에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성에 의해서 그리게 되면 당나무를 찌고 삶고 100번을 해서 한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찌고 삶고 하면서 이 안에 당나무를 얼기설기해서 순간적으로 물로 탁 띄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할 수 있고 숨을 쉬는 종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의 느낌으로 나의 본성으로 다가간다면 이것 역시 습식수채화와 마찬가지로 색이 번지고 퍼지면서 무엇인가의 나의 느낌을 표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지로 그림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물을 손을 한번 넣으셔서 물을 이렇게 탁탁 튀겨줄 건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스펀지로 다 발라주게 되면 한지는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숨이 죽는다. 숨을 쉴 수 있는 종이니까요. 빳빳하게 내가 굉장히 어깨를 딱 경직되게 있었는데 물을 탁탁 뿌려주면서 약간 이렇게 편안한 자세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한지에다가 물을 손으로 탁 튀기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좀 적게 젖어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뒤가 있나요? 아, 네. 거칠거칠한 면보다는 조금 약간 매끌매끌한 면에다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지금 이렇게 굽어 있는데 굽어 있는 쪽이 앞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탁, 탁. 약간 힘이 빠지고 숨이 죽었다. 약간 편안하고 부드러워진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림 그리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장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질긴 종이에요. 한지가 굉장히 오래가는 종이거든요. 거기다가 장지는 또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질긴 종이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시면서 물감을 조금 자신 있게 쓰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두께가 있다 보니까 색깔이 좀 먹어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보다는 강하게 하셔도 흐린 빛깔의 색깔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오늘 풍경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색깔을 조금 더 강하게 이번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오늘 우리는 그 본성을 한번 만나보는 거잖아요. 고유성을. 그래서 친구하면서 그 친구랑 놀아보면서 아, 얘의 느낌은 이런 것 같아. 나는 좀 빨강의 느낌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파랑처럼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 친구랑 저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색깔을 강하게 쓰면서 그 색깔과 내가 한번 더 친해져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화에서는 풍경화를 그려도 굉장히 넓은 들판에 아주 큰 산 속에 아주 작은 정자와 작은 나, 이렇게 자연의 큰 우주 속의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나, 이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풍경화를 그리시면서 여러분이 가을 느낌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만드신 다음에 산을 그려도 좋고 우리 집 그 풍경을 그려도 좋고요. 내가 가장 이렇게 어딘가 가서 쉴 수 있는 곳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떠오르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마음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곳에 가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쉬고 싶다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도 좋아요. 내가 어떤 색과 만날지, 어떤 풍경을 한번 그려볼지. 아, 네. 아, 색깔이요? 이번에는 자유롭게 해볼게요. 아까는 처음 시작하면서 전체를 한번 칠해봤거든요. 사실 형식은 없지만, 지금 질문을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아까는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한 면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어디선가 만나게. 그 대신 하얀 부분은 남겨놓지 말아주세요. 하얀 부분은 거의 이제 물로라도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면 서로 이렇게 섞이면서 그 빛깔의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한번 써볼게요. 아까는 거의 6가지 색깔을 다 써봤다면 이번에는 나한테 들어온 내가 좋아하는 색을 조금 많이 쓰면서 가을 느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한번 색을 칠하고 그 위에 얹어서 다시 올라가도 굉장히 유효한 괜찮은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습식수채화는 물론 그 위에 다시 색깔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한 2-3번은 색깔이 올라가면서 전체를 만들지만 장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마르면서 조심조심 위에다가 색깔을 좀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시면 조금 여러 번 올라가도 색깔이 더 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의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잠시 그림 그리시면서 잠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굉장히 아까 그 적극적이고 신나게 노는 친구, 내적 발산, 나의 느낌 막 표출 이런 느낌이라면 저라면 표현주의 형식으로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대의 화가였다면 고요하고 명상하듯이 아주 세심한 친구라면 인상주의 화가처럼 제가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슈타이너는 인상주의와 미래의 화가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림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아주 강하게 무엇인가를 막 발산하면서 지금의 느낌을 확 실고 싶다 라고 하면 조금 아주 자신 있게 옆으로 막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내 지금 감정이나 느낌을 확 담는다는 느낌으로 붓질을 빠르게 내 느낌을 확확 실어서 그리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정말 기운 생동할 거예요. 나의 기운이 그 안에서 막 생동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굉장히 세심하게 조용히 고요히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아주 여러 번 칠하면서 조용조용하게 한번 그려내고 싶다. 나의 가장 고요한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심조심 붓을 옆으로 데려다 주면서 또 이번에는 좀 쌓아가면서 그려도 될 거예요.
또 습식 수채화는 관찰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습식 수채화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아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평소에는 들어올 때 내가 느끼지 못했던 황금빛 들녘에 벼가 있는 모습이 쫙 내 마음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석양이나 그 하늘빛이 너무나 은빛 금빛으로 퍼지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훅 들어온다든지, 아스란히 벌어지는 어떤 하늘을 느낀다든지, 내가 수채화를 하기 전보다,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색을 만나지 않았을 때보다 또 색을 만나거나 습식 수채화를 하고 나가서 더 자연의 현상들을 느끼고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식 수채화는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만나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색이랑 친해지고 색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수채화하거나 습식 수채화할 때 그 이해도가 높아지면 아이와 함께 굉장히 즐겁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식 수채화하는 아이들을 잘 그냥 바라봐주고, 굉장히 길게 바라봐주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 색과 대상의 본질로 만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지금 색으로 빨간색만 계속 1학기 내내 칠했다, 왜 이렇게 이걸 많이 할까 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는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을 아무런 이야기 없이 아주 충분히 오랫동안 그 생동감 있는 친구랑 그냥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리듬 속에서 호흡하고 오래오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엄마는 옆에서 아이를 그냥 잘 바라봐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내가 좋아하고 있고 아이와 함께하고 있고 그 색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아이는 분명히 옆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내면의 빛으로, 또 색깔로, 색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습식 수채화를 해보았고요. 색과 내가 오늘 만났고, 친구와 친구가 만났고, 또 다른 느낌의 어떤 두 생명체가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습식 수채화를 해 나가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내면의 빛으로 깊이 있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